예, 교양교육으로서 국부론 고전읽기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부동산경제금융학과의 박갑재입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은 서론, 논문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서론에 이어서 교양교육의 목적과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부론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핵심 주제들을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 주제들이 교재들에서 이제 국부론 고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핵심적인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의 목적으로서 경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죠? 경제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납세자로서 그 다음에 그것을 쏘는 그것을 돈을 확보된 돈을 지출하는 어떤 정치인들 행정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를 감시할 필요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올바른 어떤 경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라든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가지고서도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랬을 때만이 올바른 그 주권자로서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주권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부론은 그죠? 사회학 분야에서 가지고 대표적인 우리가 고전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 속에서는 엄청난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탁월성, 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지적인 탁월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국부론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어떤 뭐 자본가들은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을 수탈하는 그런 어떤 계급들이고 그걸 생산하지 못하는 계급이면서 약탈을 해간다. 그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부론 읽기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속에서 국부론은 교양교육의 텍스트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구성을 보면 교양교육의 목적, 교양교육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 국부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나서 교양교육의 텍스트로서 국부론의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양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요. 가장 크게는 뭡니까? 어떤 지적인 탁월성을 얻고 그 다음에 도덕적 탁월성, 그 다음에 심리적 경험을 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적 탁월성과 관련된 항목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성은 원칙과 증거, 논리와 관계되어 있고 합리성은 어떤 그 적합성과 맥락성이 중요시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도 지적 탁월성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민주주의 사회 체제에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단순하게 누가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는 뭡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의 어떤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 뭡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게 일정도 뭡니까? 도덕적 탁월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입니다. understanding입니다. 자,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 지식 이상의 의미입니다.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통찰력을 가지는 거죠. 그게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리와 적합성을 아는 거죠. 우리가 특정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고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어떤 뭔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 이것은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탁월성 같은 경우에 선과 선의 질서에 관한 거고, 선의 개념과 즉 올바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선의 개념과 선의 질서, 그 다음에 인격의 형성, 도덕적 탁월성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인의 양성입니다. 사실은 교양 교육의 목적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자유인의 양성입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독단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것에 해방되는 사람을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그죠? 교양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미적 경험, 그죠? 심미적 경험은 자연, 예술 작품, 또 다른 형태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와 영감을 가지게끔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양교육의 목적은 지적 탁월성, 도덕적 탁월성, 심미적 경험. 그 항목으로서는 이성과 합리성,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자율성, 이해,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 그 다음에 성과 선의 질서, 인격 형성, 자유인 양성, 자연, 예술 작품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부론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국부론은 아담 스미스가 1776년도에 어떤 서술한 책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흔히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평론가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설계했다 이렇게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설계했다 이 말은 좀 뭔가 그죠,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아담 스미스의 기본적인 사상은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설계를 했다 이런 말은 아담 스미스의 사상과는 좀 배치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한마디로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냐. 하여튼 1770년도에 국부론을 저술을 했는데, 이 책은 아담 스미스는 생전에 딱 2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뭐냐면 한 15년 전에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탄생하기 전에 한 뭡니까 도덕 감정론. 그 아담 스미스는 사실은 어디서 출발했냐? 도덕 철학자라서 출발합니다. 도덕 철학이라고 그죠?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일단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영국 사회에서 성공을 거뒀죠. 그 이후에 대학을 그만두고 자신의 후견인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프랑스로 유럽으로 그랜드 투어를 하면서 유럽의 어떤 대표적인 특히 이제 프랑스의 중농주의 학파들, 케네, 트루고, 그다음 스위스 같은 볼테르 이러한 어떤 특히 프랑스의 중농주의 학자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그죠, 어떤 그 경제에 대한 어떤 식견을 더 넓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어떤 국부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1770년 집필을 하는데, 사실 이 책은 아담 스미스가 그 산업혁명의 직전에 이제 완성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진행되면서 어떤 엄청난 그 생산성의 비약, 발전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담 스미스는 그런 기계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들의 어떤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약적인 발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아담 스미스는 1장에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분업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크게 이 국부론의 주제는 철학적, 경제적 구조가 한 1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북 1부터 북 5까지 해가지고 굳이 직역을 하자면 5권으로 되어 있지만 5권보다는 편이 좋겠습니다.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5편 중에서 1편은 이제 뭡니까? 이 노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분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분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격에 대해서, 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다음에 2편은 자본의 축적, 경제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자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본의 축적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1편과 2편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3편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역사, 뭐 우리 지금 경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편은 뭐냐면 학설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상주의하고 중농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특히 중상주의를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4편은 그런 거고, 5편은 앉아 뭡니까? 정부가 등장하는 정부의 역할, 뭐 부채, 뭐 등등에 관계해가지고 공공부채. 그래서 사실은 3편, 4편, 5편은 1편과 2편의 어떤 원리들을 하나의 적용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국부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편과 2편에 있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다시 나누자면 철학적 경제적 구조와 경제 성장의 원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철학적 경제적 구조에서 인간 행위에 대한 동기, 이를 부여함으로써 가지는 이기심, 그러니까 이 지금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 가지고 경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가격 메커니즘, 시장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 가격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경제 성장의 원인으로서 결국 분업과 자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각각 위치에 되어 있는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국부론을 강의하면서 국부론 강독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같이 읽어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핵심 주제들을 이제 다루면, 첫 번째 국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부가 발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즉 분업이라든지 자본 축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과연 그렇게 쌓아올리는 국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물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02페이지에, 이 102페이지라는 것은 그 김소영 교수가 번역한 국부론의 페이지를 따랐습니다. 어느 사회라도 그 구성원이 대부분의 가난하고 비참하다면 번영하는 행복한 사회일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국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행복한 사회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주를 공부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노동 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몫으로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야 또한 공평하다. 그죠? 국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그래 부가 좀 공평하게 쌓여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절대다수인데, 그죠? 노동 빈민의 생활 상태가 가장 행복한가 가장 편안하게 보이는 건 사회가 진보하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사회가 더욱더 부유해지고 노동자의 생활 상태는 사회가 정체 상태에 있을 때는 어렵고 쇠퇴 상태에 있다. 쇠퇴 상태에서는 비참하다. 이런 게 국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부론, 경제의 분석 방법이, 사실 국부론의 분석 방법, 경제의 분석 방법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기심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자기가 분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교환하고, 교환도 결국은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교환하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주인과 양조한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의심 호소하며, 인간 본성이 뭔가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고 그들 자신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 이기시적인 인간 본성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경제사회를 분석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풍요의 원천, 즉 분업에 기초한 시장경제, 이것이 풍요의 원천이다. 자, 이 121페이지 보게 되면 상현 직업에 종사하는 성인들이 발현하는 매우 상현 재능의 차이를 형성시키는 것이 교환 성향인 만큼, 이것을 교환 성향을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이 교환 성향이다. 이것을 유용하게 개인의 어떤 재능을 유용하게 만드는,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교환 성향이다.
동물은 교환하고 교육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이한 자질과 재능의 효과가 그들의 공동의 자원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종에 속한 동물들의 생존 조건의 향상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서는 항상 상이한 재능들이 상호간에 유용하며 각각의 재능에 의한 상이한 생산물들을 유무상통, 물물교환, 상호 교육하려는 일반적인 의해서 공동의 자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치의 생산과 분배적 정의.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치를 생산하지만 자본도 가치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노동 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몫으로 그런 대로 잘 먹고 잘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공간, 요거는 앞부분이고요. 자본이 특정한 사람들 손에 축적되자마자 그들 중 약간의 사람들은 건면한 사람들에게 원료와 생활수단을 제공하면서 이를 시켜 그들이 만든 것의 판매에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문명국에서는 상품의 교환 가치가 오로지 노동으로부터만 발생하는 상품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대와 이윤이 대부분의 이게 가치에 기여한다. 그래서 얘네들도 가져가는 것이 분배적 정의에 맞다. 그래서 그 상품 정확히 그것의 가치대로, 즉 그것을 시장으로 내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인 비용대로 판매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시장과 도덕,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담 스미스는 상업사회, 시장이 만들어낸 상업사회를 상대적으로 봅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상업과 제조업은 점차 질서와 선치, 올바른 정치주의를 가져왔고 그와 더불어 예전한 이웃 국가들과 거의 끊임없는 교전 상태 속에서 상위 계급의 노예처럼 종속되어 살았던 국민에게 개인의 자유와 안보를 가져다 주었다. 상업사회가 상당히 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짚자면 최대한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교육의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교양교육의 시각에서 국부론을 좀 접근해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논문은. 그 다음에 단순한 지식진들보다는 지적, 도덕적 탁월성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의 국부론을 좀 이해하고자 했다. 그 속에서 국부론의 핵심 주제들을 아까 위에서 여기까지 6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단순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거치지 않고 좀 논쟁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지적인 탐험성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좀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국부론의 핵심 주제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시각에서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